통신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3프로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분은 한국경제신문에서만 30년 넘게 일하신 경제 기자인데요. 네. 지금은 뭐 보수의 논객으로 알려지신 지 오래되셨고, 은퇴하시고는 유튜브 정규재 TV를 진행하고 계시는 정말 논객 정규재 주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군요. 네. 좀 낯서세요? 네. 빤히 들여다 보니까. 네. 최근에 보수 진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이한 각해무샤라고 묘사를 하셨던데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각해무샤라는 게 이제 정확히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케무샤라는 것은 일본의 그 전국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얘기인데, 네.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무사 집단의 두목, 뭐 흔히 일본 내에서는 최후의 신라계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죽었어요. 죽은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하고 이제 소위 전국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스가 죽었다는 발표를 못 하고 보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닮은 사람을 꺼내놓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다케다 신겐이라고 모시고 다닌 겁니다. 네.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분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붙은 이름이 가케무샤, 말하자면 가짜 무사였다. 네. 이런 건데,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자연인으로서 가짜일 리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보수에서 그분을 지도자로 만들어낼 때 소위 민주적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뽑힌 게 아니고, 말하자면 민주당의 중진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선거 조작이라든지 또는 표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일부 종교단체 표를 집단적으로 끌고 오는 방법이라든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그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수사 과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명태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증거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무샤로 뽑혀진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쓴 겁니다. 아픈 얘기죠. 진보에서 데려온 검객 대통령이 이제 보수의 대통령이 됐는데 지난 20여 년을 반추려 보면 보수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해.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박정희라는 지도자의 딸을 후광이죠. 데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네. 그 보수는 왜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20여 년 동안. 그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소위 이제 산업화 근대화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건국하고 부국으로 국민을 지도해 왔던 그 가치는 언제나 보수의 자랑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큰 이름이다 보니까 웬만한 보수의 후배는 보수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저 경선을 하고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라도 선정이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국가적인 지도자로 배출하면 그만인데 보수의 눈에는 그분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의 눈에는 자기들이 뽑는 후보가 이승만처럼 또는 박정희처럼 무언가 큰 사업을 또는 큰 미션을 해낼 만한 분위기를 원하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영웅주의적 세계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대표가 무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하자면 없는 영웅을 말하자면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편집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국가에서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유권자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놀라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적 정치 과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뽑아 올립니다. 그걸 더니 그리스 말로 뭐 데모크라시 여기에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카키스토크라시라고 부릅니다. 깡패를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빌런, 최악인 사람을 오히려 지도자로 뽑아 올리는 현상들이 관찰이 돼요. 종종 이건 민주주의 과정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평범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보다는 뭔가 강해 보이고 네. 뭔가 어떤 미션을 과감하게 수행할 것 같고 뭔가 어디 딴 데 있다가 금방 출연한 오히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은 평범하게 보이는 거죠. 평범한 거는 싫다. 뭔가 좀 특별한 거 없어?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 카키스토크라시의 어떤 그 충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히틀러도 총선으로 집권한 그렇습니다. 사람이거든요. 히틀러 같은 게 그런 사이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지금 유럽에도 동구권 이런 데도 굉장히 그런 충동을 네. 봤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종종 그 국민들에게 마치 어떤 영웅이 존재할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그거는 좌도 마찬가지고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제이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윤석열이라는 분에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쏠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어떤 진영에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죠.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저희가 내년 봄쯤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보수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까? 지금 뭐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보수는 저는 뭐 국힘당에 대해서 늘 따가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국힘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그 자생력이랄까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표를 저는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도자를 계속 수혈받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스스로 어떤 보수라고 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시장주의적인 어떤 원칙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87년 체제는 소위 이제 민주화 체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87 체제 이후에 보수는 민주당 1중대에 국힘당 늘 2중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2시간인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상법 문제라든가 아마 여기 3프로에서도 많이 다루었겠습니다만은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경제의 어떤 자본 투자를 주고 있는 자본 투자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데 있어서 보수가 자기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해요. 오로지 민주당의 급진성에 대한 반발로서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2시간 주제 이것도 민주당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 마찬가지고 이번에 양곡법 뭐 농안법 이런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전부 말하자면 민주당이 끌고 가고 보수는 뒤따라가면서 반대하고, 뒷다리 잡고 반대하기에 네. 급급한 거죠.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수는 전혀 자기 의제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서 어느 진영이 승리할 거냐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이념적으로는 그런 포지션에 양당이 다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보수당은 자기 아젠다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 구조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3당, 제4당이 끼어들 공간을 남겨놓지 않아요. 이 민주당과 국힘당이 네. 그거는 죽이 잘 맞아서 제3당, 제4당이 출연할 수 없는
정당법, 선거법의 구조를 딱 짜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선택할 당이 그 두 당밖에 없죠. 그 두 당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면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 제4당이 나와서 뭔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제도가 그런 틈새를 비지고 나갈 정당이 현재로서는 부재하죠. 겨우 하나 만들어진 게 정말 기적적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동탄에서 이제 한 자리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가 진보 보수와의 갈등이 아닌가. 이게 진짜 1번 순위가 된 게 아닌가. 그 갈등으로 이제 표현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갈 거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이 일반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가 되고 보다 말하자면 부유하고도 풍요로운 자유로운 이런 사회로 이행해 가느냐에 대한 비전들이 없죠. 민주당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예를 들어서 뭐 양곡법, 농안법 이런 거 통과시키는 거 보면은 물론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지금 그것도 거부권과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민주당도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비전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산업에 대해서도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이런 걸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 보면 한국 산업에 대해서도 비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뭐.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저 같은 경우에 평생 경제기자를 해왔습니다마는 어떤 종류의 지금 이렇습니다. 속으로는 자본도 빠져나가고 문제는 사람도 빠집니다. AI 전문 인력이 지난 10년 동안 10만 명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좀 좋고 쓸만한 인재들은 미국 가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기 대한민국에는 2급 인재, 3급 인재만 남고 1급 인재는 미국으로 가죠. 이민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죠. 야, 이거 잘못하면 2급, 3급 뭐 같은 한국인이지만 2, 3급만 남는다. 공포감이 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갈등 구조 예를 들어 아까 선거 부정 이야기하셨지만 뭐 아주 일부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말 뭐 머릿속에 이 선거 부정을 어떻게 밝혀낼까 이거에 골몰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국민들은 뭐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로 그냥 치부하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이 한 나라에 사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는 그 양 진영이 보는 플랫폼은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서 네. 상대방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또 서울지검장 시절에 그런 보수 계멸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와서 보수 진영에 속하는 국민들이 말도 못하는 소가리를 했다는 사실을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기억 못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아니 2년 반 동안 정치보복만 하다 끝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쪽 생각은 과거에는 레거시 언론이 있어서 저녁에 뉴스를 딱 보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저런 생각을 하나 보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지금 뭐 주필님이 더 잘 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는 플랫폼은 저 반대편의 목소리는 전혀 나에게 보여주지 없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영이 자기 항아리 속에 머리를 넣고 그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서 고함을 지르니까 굉장한 울림이 있는 것 같지만 항아리 밖에서는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 리스크는 말하자면 인재 양성이라든가 보다 개방적인 사회 구조라든가 활기찬 말하자면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건 지금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은 지 오래됐죠. 그런데 아까 격차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격차가 크거나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되면서도 예를 들어 진액의 수가 3% 초반을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을 뭐 지옥처럼 묘사를 해왔죠. 북유럽 이런 국가들은 빼고요. 네.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1,000만 명, 2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처럼 5천만 명 이렇게 되는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독일 정도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 비교적 평평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오히려 그런 상황이 진짜로 도래할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죠. 왜 그렇죠? 아무도 거기 신경을 안 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만 하더라도 경제가 점프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규제 완화를 한다고 미친 듯이 할 경우에 규제 완화를 열심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죽는다고 소리를 내고 그래도 우리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정치가들이 설득을 하고 앞으로 가도 국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자리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 완화 들어본 지 오래됐죠. 네. 그 규제 완화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산업에서 죽겠다고 고함 소리 내는 거 들어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보면 관심이 없죠. 아니 계엄령 규제 완화 이런 거 관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규제 완화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고문에 보면 대통령의 담화문에 보면 종북을 청산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를 막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마약 사범을 때리잡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소원수리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웃기는 현실 인식도 있는데 우리나라 치안이 무지하게 불안한 것처럼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말하자면 뭐 특검을 막 쏟아내고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을 지금 벌써 20명째라고 하는 걸 저도 참 그거 보고 많기는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장관들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관을 정지시키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정지됐지, 방통위원회 정지됐지, 각부 장관들이 지금 10명, 4월달 이후에 벌써 10명 가까이 탄핵이 돼버렸으니까 국가가 불능 상태로 빠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계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를 가야 됩니다. 그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놨거든요. 말하자면 그 정치를 하시라고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이번에 감액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대통령이 계엄하는 날까지 감액 예산을 규탄을 했는데 실은 그 감액 예산은 일종의 민주당의 준법투쟁이거든요. 민주당의 준법투쟁인데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대통령은 국회 안 갔죠. 네. 예산안을 설명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뭐 홍길동 의원이 반대다. 그건 대통령이 국회를 가는데 홍길동 의원이 돌아서 앉아 있다. 그럼 대통령이 가서 어깨를 자꾸 돌려 세우고 악수를 청하고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할 일이 그건데. 그게 정치죠. 그게 정치죠. 그런데 거기는 안 가고, 예? 국회는 가보지도 안 하고 군대를 대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이 무엇이 문제라는 건 아는데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 그러니까 저런 해프닝이 벌어졌죠.